네, 한치우의 이슈픽입니다. 오늘도 한치우 수석연구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우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오후에 힘들더라도 힘내서 또 준비를 하셔야지 내일 금요일 또 다음 주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서 오후를 준비하는 시간 갖고 한치우 이슈픽에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좀 힘내서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 금융이란 말이죠. 네. 이 알다 보면 빚이야. 빚. 응. 이 사실은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그 강의 수업 시간에 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그 10년 전에 EBS에서 했던 방송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프로그램은 5부작으로 돼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중간 소제목 중에 하나가 금융은 빚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니면 은행에서 예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씩은 은행은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어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익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어떤 현상에 부딪힐 때는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요. 내가 이거 한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해. 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을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께 모셔봤습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텐데요. 네. 누구냐면 그래서 모신 전문가님 바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정운영 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난 아름다운 여자분일지 몰랐어. 아, 그래요? 네, 남자분일지 알았는데 성함이 남자 이름이야. 그래서 모셨는데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겸임 교수님도 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뭐 채무조정심의위원도 하셨고 뭐 지금 그 사단법인도 운영하고 계시고 와 이게 너무나 많은 일 하고 계신데 사실 금융 어렵잖아요. 근데 맞아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금융하고 행복하고 네트워크 같이 친해질 수 있어요? 뭐 하는 단체입니까? 금융과 행복. 네, 네. 저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는요, 금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인풋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는 아웃풋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행복이어야 되죠. 그렇죠. 불행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융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금융이 인풋이면 아웃풋은 행복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사회적으로 금융으로 인한 경험이 되게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불행한 경험이 많으면 이제 금융시장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금융의 어떤 참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지만이 금융시장에서 신뢰받는 이런 어떤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금융 문화 활동, 또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이제 금융 소비자 지향적인 이런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다양한 활동을 하시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금융이 이제 돈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금융의 문제가 시작할 때는 금융인데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거의 가계부채급의 융복합적인 이런 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금액넷은 그 경제, 금융,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그 법, 그다음에 교육, 심리, 문화, 예술 이런 이제 융복합적인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 행복 문화, 그다음에 금융 교육, 상담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자기 분과별로 세부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를 하면서 보니까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그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여기 뭔가 보니까 찾으셨나요? 이게 찾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분과별로 막 있는데 행복, 뭐 교육, 상담, 정책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한다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뭐 해야지 행복할까?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요즘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은행에 대출 연장하러 갔는데
A은행과 B은행이 똑같이 되는데 A은행은 연장을 안 해주고 B은행은 연장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그것도 네. 서비스도 좋고 근데 A은행이 그래서 내 배신을 당해서 완전히 돈을 다 뺐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러면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금융으로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나마 이제 저희가 금융 교육이랄지 뭐 상담이랄지 정책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만 금융 소비자 지향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그 금융 소비자 보호의 생태계 구축,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님께서도 뭔가 금융기관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익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맞아. 금융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 이 사람들 말을 믿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금융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막아가면서 의사결정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소비자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이제 좀 강조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분야는 이 우리가 금융 자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들을 과연 잘 하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돈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런 콘텐츠나 그런 돈에 대한 올바른 문화 운동 이런 게 없을까라고 해서 그 올바른 돈 문화 운동을 한번 해보자. 네, 이제 이런 의미로 금융과 행복 문화 운동을 또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와, 돈에 관련된 문화 운동. 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오후 시간을 좀 깨우기 위해서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떤 방법으로 모으느냐, 어디에 쓰느냐. 그래서 사실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건데 선물은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요. 그렇죠. 받는 사람? 선물은 사실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네. 주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느끼는데 그쵸. 네. 받는 사람도 물론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활동을 좀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정책 연구는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금융 소비자나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갖춰져도 사실 정책이나 제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그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통과된 거 아시나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금소법이 통과는 됐지만 금융인들이 뭐 불안전 판매, 6대 판매 원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소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고 아까 네, 갔어서 좀 네. 불쾌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네.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런 적이 아마도 그게 그 거절된 거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접점해서 만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행 가이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금융 행복 지수, 저희가 아무래도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이런 이제 금융 행복 지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금융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 이런 것도 좀 측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융 교육만 많이 시키고 나서 그러면 소환 마지막 그러니까요. 결과는 뭐예요? 맞아요. 금융 교육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역량이 함양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웃컴이 행복이거나 있어요. 안정감 그쵸. 이런 거여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되고 있는지를 아직 측정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 행복 지수를 개발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요즘에 주력하는 거는 이 정책적으로 금융인들을 위한 금융윤리 어떤 그 과정들이 해외에서는 다 인증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인을 위한 금융윤리 과정이나 금융윤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와. 와, 난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금융인에 대한 윤리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은행 사태 났을 때 네네. 그 뭐 1년을 회사를 안 나가도 몰랐잖아. 그래서 뭐 몇백억 횡령을. 횡령하고 막 이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뭐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 대본에 없는 걸 제가 잘 질문하니까 또 질문 드리면 무엇을 질문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증 제도가 서양에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금융인들이 금융윤리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직업윤리랄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필수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한두 시간 정도는 받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 영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영국은 그 전에 10년 전부터 모든 금융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금융윤리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의 1년 정도 걸려서 해요. 1년을 시킨다고 네네. 교육을? 네, 1년을 하고 또 VIP 위에 이제 VIP들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분야 영역에서 맡은 영역에서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소비자들을 대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프로페셔널 앤 에틱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소비자들은 이제 그 접점에 갈 때 그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그 명함이나 앞에 금융윤리 인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훨씬 더 좀 신뢰감을 신뢰하고 갖죠.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금융이 어떤 한 사람에게 너만 왜 윤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고 또 어떻게 금융인들도 스스로 뭐 자기 성과 지표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만 윤리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닥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소비자 지향적으로 행동하고 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아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증 교육을 거의 한 1년 정도 시켜서 네. 인증 받고 자격 시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명함이나 이런 데다가 이 사람은 금융윤리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증을 딱 해준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는 좀 제가 조금 사실 서양이라고 해서 영국이라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영국의 금융이 시발이에요. 은행의 시발이 영국입니다. 1800년대에 아, 진짜요? 그 금세공업자들이 그 금을 맡기고 그 금을 맡았다는 그 전표를 증서를 준 것부터가 은행의 시작이에요. 그 자본주의로 보면 다 나와. 네. 그래서 거기 그 시작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스러운 거 하는 건 뭐냐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쵸. 그냥 안 지키느냐.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처받았던 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네, 네. 우리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것도 교육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그러네요. 지점에서 우리 지점에서는요 주변에 차용업자가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지점 가면 될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말하면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가 서로 맛이 틀린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제가 주거래은행이라는 개념을 앞으로 교육시키지 말아라. 제가 강력하게 좀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우리은행 사고를 난 사태를 봐도 문제 많아. 근데 제가 아는 외국은행들은 보니까 강제 그 휴가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외국은행 무조건 일주일 강제로 감사 보내고 가서 서랍 뒤지고 컴퓨터 다 까고 우와.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한테 잘못된 거 없나 이런 거 보고 있어서 네. 참 그런 거 보면서 제 속도 좀 상했어요. 아무튼 네. 의장님 앞에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그러네요. 드렸는데 네. 교육도 좀 시킨다고요. 근데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도 좀 해줘야 돼. 네, 네, 그래서 네. 소비자가 똑똑해야지 은행원들이 잘해. 네, 금융인들이 네, 잘해. 네. 그럼 교육을 어떤 걸 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접점에서 대중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금융 소비자들의 그 욕구에 맞춰서 이제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일반 성인, 30, 40대 여성, 뭐 시니어, 고령자 이렇게 그 특성에 맞추어서 이제 맞춤형 금융 교육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는 것이 일단 먼저이고 또 좋은 금융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금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금융 소비자 교육원을 만드셨다고요? 네. 네네. 오. 원래는 이제 저희가 금융교육과 상담이 한 분과로만 있었는데요. 한 6, 7년 정도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교육이나 상담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체계적으로 저희가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 금융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가 어떤 니즈가 요즘에 있는지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욕구를 정부 맞아요. 금융에서 알고 싶어 하는지 뭐 비트코인인지 블록체인이 맞아요. 도대체 네네. 뭔지 뭐 이런 거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니즈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 금융 소비자들에 따른 그 니즈를 분석하는 분석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교육하는 교육실, 그다음에 교육까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효과성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좀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 교육을 제대로 이게 했는지 받았는지 이게 효과 분석까지 발음이 저보다 좋으셔요. 효과. 여기 역시 아나운서 여자분들이 잘하셔요. 뭐 그런 분석까지 네. 정확하게 이제 하고 계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니즈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알고 싶어하는지 해주는 그렇죠.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참 저 그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여자분이 왜 이상하다. 여자분이라가 아니라 갑자기 왜 이런 갑자기도 아니겠죠? 이런 금융과 관련된 NGO, NPO 이런 거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특히 의장님이라고 하셔갖고 국회의장님 오신 줄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국회에 가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설립할 때만 해도 40대 후반이었으니까 조금 이제 협회나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 회장님, 이사장님, 이제 공식, 그쵸. 예, 공식 그 타이틀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이시네요. 그런데 맞네요. 이사장을 하기가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핀테크 협회나 이런 데서 그 이사회를 이끄는 사람들 다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국회에 가면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국회 가면 안 좋아하죠. 네, 근데 한번 쓰다 보니까 또 바꾸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네. 이제 이사장으로 많이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질문 소장님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컨슈머 이코노미 소비자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퍼스널 파이낸스를 하다 보니까 금융교육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많이 일발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부터 이런 일을 좀 많이 하다가 전문가로만 이렇게 하다가 왜 이제 사회가 좀 변하다 보니까 정부나 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금융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고 실제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기업은 좀 리스크가 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좀 크니까 그러면은 NPO나 NGO들은 그런 위험이 좀 적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데 미래에 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것들 좀 시도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NPO나 NGO가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사회에 이런 분야에서 현명한 사람 되게 많지만 발로 뛰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요. 사실 금융에 대한 것들을 좀 발로 뛰면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NPO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박수 쳐. 이제 이런 방송인지 몰랐네요. 박수받을 일이에요. 이거 저는 이런 방송입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뭐라 점잖거나 뭐 무게를 잡아야 되거나 뭐 여기서 폼 잡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쉽고 정확하고 아주 편안하게 경제 지식과 정보, 투자 지식과 정보를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긴장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이런 방송인지 모르셨죠, 전혀? 뭐 긴장해 보이나 너무 긴장해 보이셔가지고. 긴장은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최근에 시니어 금융 소비자 피해가 많아서 그런 포럼도 했다는데 이 포럼에선 주로 어떤 내용들 해요? 시니어는 몇 살부터야? 시니어요? 시니어는 몇 살부터라고 시니어라고 하고 50이요? 아니 사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시니어, 고령자, 노인 이렇게 막 유엔 기준 틀리고 막 그러더만. 포럼돼서 쓰잖아요. 65세까지 청년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적인 나이는 65세 우리나라 그런데 사실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거의 80세 이상 넘어야 본인이 자기를 시니어라고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65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령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금융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니어들 자체가 이제 인지 능력이 아무리 스마트한 분들도 나이가 들면 떨어지고 또 금융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디지털 바뀌면서 이 디지털에 적응을 못 하시는 시니어 분들은 굉장히 이제 무슨 피해는
피해는 입지 않더라도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그죠,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피해지. 맞아, 그러니까 디지털 온라인 이런 시장에서 적금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면 굉장히 이자율을 좀 더 높게 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접점에서 하시게 되면 맞아요. 그 이자율을 못 가져가니까 사실 그게 피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 포럼을 또 개최한 이유는요. 없었던 노인 금융 피해가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금융 착취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착취. 네,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첫 직장이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기획실이 제가 첫 직장이기 때문에 저도 자칭 금융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되게 공감하는 게 지금 은행가만 가더라도 뭐 이렇게 패드에다 뭐 사인하라고 그러고 점 찍으라고 그러고 그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읽으셔요. 그러니까 그거 쓸 것만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그나마 저처럼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진짜 못 쓰시겠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은행에서 그 환전을 돈을 찾아야 돼서 좀 환전을 하러 갔다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지켜보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은행원한테 별 이야기 다 하시는데 제가 봐도 진짜 답답하시 보여요. 주로 이런 그 포럼에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고령자의 그 시니어들의 금융 소비자 피해는요, 금융 피해는 세 가지로 나눠요. 이제 금융 상품을 구매하면서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상품을 잘못 구매했을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게 된 거죠. 굉장히 리스크가 없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원금이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이제 금융 피해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이제 가족이나 지인 친척들에 의해서 이제 본인의 허락 없이 이 소득이나 재산들이 사용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연금이 발달되고 나라가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이 발달된 나라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경제적 학대라고 해가지고 노인 학대 한 분야로서 복지에서만 다루지 이 금융권에서는 다루지 않아서요. 이 금융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융권에서 그 금융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포럼이 좀 열렸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금융 사기에 의한 피해죠.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들으니까 갑자기 확 공감이 돼. 맞아요. 왜냐하면 아빠나 핸드폰 고장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문자 오잖아요. 그러면 이 XX야 또 고장났어? 뭐 이러고 제가 막 욕해서 보내는데 갑자기 그 말씀 드리니까 공감이 가는데 아니 피해 사례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상담을 많이 좀 해주시니까 어떤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이 있을까요? 요즘 시청자들이 좀 들으시면 야 그런 피해 사례도 있었구나.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이럴 만한 피해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보이스피싱이요? 아니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투자나 이런 걸 잘 안 해본 여성들, 직업이 없는 여성들에게 만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에게 이제 뭐 적금 만료가 됐다 이러면 다음 나 뭐 해야 돼라고 할 때 은행원이 이것도 되게 안전한 상품인데 훨씬 더 이자율이 높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은근 손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이 결혼 자금인데 이렇게 하면 결혼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쓸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ETF나 이렇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품들, 사모펀드를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이 잘 나가서 그 이익이 되면 금융 소비자도 컴플레인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손실이 났죠. 한 1억 7천 정도 넣었는데 8천만 원 정도 손실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손실이 있냐라고 해서 나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괜찮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했는데 이렇게 손실이 있다. 이제 이런 분쟁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인들께서도 사실은 이 소비자에게 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제 설명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분야가 나와서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뭐 지금 지인에 의해서 아빠 뭐 핸드폰 바꿨지 이런 거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수법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화되거든요. 그래서 진화되는데 이제 진화돼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대출 빙자요.
예, 아, 보이스피싱이 잘 예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돈이 필요하니까 그쵸. 일단 간절하니까. 맞습니다. 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간절하거든요. 근데 그쵸.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다 가도 이렇게 거절당하는 되면, 거죠. 네. 근데 진짜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이 유혹에서 떨쳐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하.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정말 그 서류도 너무 많이 쌓이네.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서류가 뭐 열 몇 장 정도 쌓이는데 그거 다 알아듣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이러니까 이거 사실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신 좀 차리셔야 되는데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책임들을 네. 각각의 이제 금융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금융인들은 사실 직장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기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다녀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태계 자체가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해서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인들의 성과 지표를 이렇게 평가할 때 네. 얼마나 그 좋은 이익이 되는 많은 상품을 팔았느냐에 점수를 많이 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불안전 판매를 안 하고 소비자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어떤 측면, 금융윤리적 측면 이런 것들이 잘 된 분들에게 성과 지표에 점수를 주면 많이 바뀌겠죠. 네. 아하. 근데 이제 사실 그 은행이나 그러니까 은행, 보험 뭐 지금 다 똑같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실적 좋은 놈한테 일단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고객한테 이익을 많이 줬다 그러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돈을 갖고 장사를 하는 기관이어서 맞네요. 고객이 이익을 많이 갖고 내가 손해야. 이런 관념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게 네, KPI 네. 그 성과 지표를 만들어 줄 때 네.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보다 보니까 이 피해 방지를 좀 하려면 좀 어떤 정책적인 게 좀 난 사실 정책보다도 현장에서 좀 어떻게 해야 돼? 요즘 맞아요. 보면 현장에서 창구 직원이 경찰에 막 신고하고 막 현금 찾으러 와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 같은 신고하고 지나가던 경찰관이 현금 출근기 앞에서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 보고선 왜 그러냐 그래서 보이스피싱 자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도대체 정책도 그렇고 현장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큰 범위의 거를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아니 한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이제 소비자들 많이 만나서 금융사기 교육도 제가 직접 많이 안 나가지만 이렇게 네. 뵙고 하다 보면요, 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가 이 말 되게 세상에 좋아하는데, 공짜 없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유혹에 빨리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 좀 염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요. 누군가가 시장에서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왜 그러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희는 뭔가 좋은 이 아이템이 있거나 뭔가 좋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격들이 너무 급하세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달려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빠르게 제가 항상 그 인문학적 예방 수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다들 우리가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중요한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금융에 관련된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지 못하고 이 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혹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에게 이유 없이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해라. 그리고 이 돈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돈이고 이 투자가 나한테 맞는 건지 좀 여유를 그 여유라는 게 하루 정도만 여유를 가져도 돼요. 네. 그럼 당장 싸서 들고 가서 막 하거든요. 내일이면 금방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볼 때 금방 물건 끝납니다. 이러면 막 매진을 막 내가 저거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급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 의사결정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금사라기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모아놓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주 차고차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냥 이 감정적이나 충동적으로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감정적이나 충동적으로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우리가 이게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좀 여유를 갖고 내가 정말 필요한가, 이 돈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돈이라는 게 나의 성장을 위한 돈이었는가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 인문학적 성찰이 우리 사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돈 문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네. 이해가 돼. 왜냐하면 행복 문화라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많은 그 종교 특히 계신 분들은 욕심을 버려라, 내려놔라. 네. 그러면 화날 일도 없다.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그 가질 일도 없다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문학적 예방수치. 이거 참 이 말 앞으로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적 예방수치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돈이란 게 사실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금방 그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일은 뭐 우리도 다 그렇게 맞아요. 느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인문학적 예방수치, 예방수치. 뇌의 여유. 이거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우리 시니어 피해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시니어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 갖고 지금 뭐 플랫폼 만드는 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플랫폼 어떤 거 만드는 거예요? 그 김미영 팀장님 없애는 플랫폼인가? 김영 네. 팀장님. 그 김미영 팀장으로 많이 오잖아 보이스피싱에서 뭐 네. 금감원의 김 과장입니다, 뭐 검찰의 서울지방검찰청 뭐 금융조사부의 뭐 김 검사입니다, 뭐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 어떤 플랫폼 만드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제 11월에 네. 그 뭔가 그 큰 그 범국민 뭐 이런 정책 토론회가 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금융내세 한 건 아니고 서민금융연구원이 이 같이 하시는 같은 애 MPO인데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연구를 좀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이 금융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 금융회사들도 이렇게 그런 게 좀 감지되면 금융인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돕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현황 조사를 좀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대상으로 이제 신청 면접도 사실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양적으로 보이는 그 원인 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후적으로 살펴야 될 게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 전기통신 금융 사기가 원래 이 보이스피싱의 정식 용어거든요. 그래서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해결을 위해서 뭔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다들 그 역할들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같이 협력과 이제 공감과 공유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이게 좀 잘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아마 토론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 또 배웠죠. 네. 뭐 배웠어? 뭐라니까? 전기통신 정신통신. 피해 방지, 피해,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이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아하. 이게 보이스피싱까지 전화로 하는 게 이게 전기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그냥 전기통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네네. 오늘 하나 배웠고 또 뭐 배웠죠? 인문학적 예방수칙. 예방수칙. 이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뇌 여유.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가슴이 확 와서 닿았어요. 근데 사례를 좀 연구하셨다는데 좀 어때요? 사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대출 빈자형 사기 피해자가 40, 50대에서 거의 65% 정도 가장 많고요. 네. 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이 60대 이상. 근데 60대 이상의 그 시니어들 분들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요. 네. 이제 뭐냐면 다시 회복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누구에게나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아서 뭐 자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하고 상의를 하면 또 대책이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상의를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아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신체적인 질환까지 안게 돼서 굉장히 이게 악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사후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마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사후 대책까지. 지금 여기 원고 주신 거에 보니까 40대, 50대가 65%, 그다음 60대가 20%, 나머지는 청년들도 많이 청년들도 그러니까요. 보이스피싱에 노출이 돼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는 조금 2년 정도 전이었을 때는 좀 노출이 적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청년들의 금융사기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청년들한테 금융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그 돈이 필요한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학자금 대출이랄지 뭐 목적성이 있는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청년들도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이제 이직을 한다거나 다음 직장을 갖기 위한거나 뭐 진로를 그렇죠. 업데이트 네.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돈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대출 시스템들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용평가 시스템이 청년들은 되게 등급이 이제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1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못 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위기에 빠지고 뭐가 이제 뭐 돌려막기를 하고 이제 이런 금융교육이 잘못되다 보면 돌려막기를 하고 눈더미처럼 갑자기 쌓이거나 또는 이제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 투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일확천금 이런 것들 바라고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여유가 없는데 빌려서 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면 위기가 오죠. 그러면 이제 좀 이 돈 빌려주고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에 훨씬 더 유혹에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분들이 이런 사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맞아요. 높다는 거죠. 왜냐면 네. 급하니까 돈 많으신 분들 별로 사기 안 당하죠. 그쵸. 왜냐하면 와, 내가 돈 많은데 왜 그래? 맞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무슨 부동산 정보 준다 그러면 야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사지 왜 나한테 정보를 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네. 당하는군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국민 교육 홍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뭐 김미영 팀장님 전화 오면 문자 오면 조심해라. 뭐 서울중앙지검에 뭐 김 검사 이름으로 오면 받지 마라. 뭐 그거 해라. 뭐 금감원에 무슨 과장으로 하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뭐 금융기관에서 뭐 경로당에 가서도 교육들을 시켜드리고 여러 그 사회적인 교육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렇게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뭐 홍보가 안 되기보다는요. 그래도 홍보가 됐으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계속적으로 수법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좀 국민들 아까 제가 말한 그 인문학적 예방 수치 이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위험한 이유가 이 보이스피싱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성행이 되잖아요. 금융사기나 이러면 사회가 좀 불안해져요. 사회가 불안하면 아까 그 말씀하신 내의 여유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핍이 생기죠.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집중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가 사회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그 성장을 좀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범국민적으로 이 해결이 좀 필요한 내용이죠. 아하,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갖고 내가 마지막으로 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이 자립 청년들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호감을 좀 가졌어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금융 경제 이제 전문가들이 모인 이런 이제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3년 정도 전에 이제 뉴스를 좀 봤는데요. 영국에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쵸. 시설에 있거나 양육가정에 있다가 이제 만 18세가 청년, 되면 이렇게 독립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진짜 혼자 만 18세에 독립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쵸. 근데 매년 한 2,500명에서 3,200명 정도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서요. 국가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바로 붙어져서 너 어디서 살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이런 걸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고 금융 정보를 이렇게 좀 제공하고 같이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어깨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금융 융복합 교육과 상담을 1대1로 진행을 하는 이런 이제 모델을 개발해서 여러 재단들과 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지금 말씀 듣고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저 마음에 들었거든. 전 자립 청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네.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잘 몰라서 겪는 어려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저도 좀 그 좋은 일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 듣는데 부족한 건 또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그렇죠. 워낙 네. 바쁘셔가지고
지금 제가 예약해놓은 지 2달 만에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치호의 이슈픽에서는요, 금융을 제대로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모토로 여러 도움 말씀해 주신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정운영 의장님이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조금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증시였습니다. 자, 하지만 내일장 다시 한번 힘내서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